김종대의 이슈 탱크 김종대입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에 또 정치가 시궁창에 빠지는 거 아닌가 하는 아침부터 조금 좀 마음이 복잡하고 짜증이 나실지도 모르겠는데 저희가 시원하게 풀어드리고 아주 부러뜨리는 뉴스 한번 제대로 진행 오늘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곽관용 국민의힘 남양주을 당협위원장 나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곽관용입니다. 남양주에서 오셨다면서요? 네, 남양주에서 왔습니다. 예. 먼 길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자, 설주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뭐 단순히 변호사라 그랬습니다만 사실 더불어민주당에 당적이 있으신 네, 당적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장외에서 여야의 대결은 또 어떤지 과연 국회에서처럼 소모적인 토론이 될지 아니면 생산적 토론이 될지 지금부터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 보시죠. 네, 국힘과 이준석의 앞날. 자, 어제 온통 정치를 장식한 뉴스가 나왔죠. 국민의힘 윤리위에서 가처분 신청,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까지도 징계 사유로 해가지고 당원권 1년을 정지한다 하는 추가 징계를 했습니다. 그럼 앞에서 6개월 그 당원권 정지된 거하고 합치면은 1년 6개월. 오, 사실 이거는 뭐 법원으로 얘기하자면은 1년 6개월 실형 선고 받은 거거든요. 자, 이게 그 대다수의 또 전문가들이 지난 재판부를 봤을 때는 이번에도 인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전부 기각을 시켰단 말입니다. 예상하셨습니까? 아무래도 당에서는 기각 가능성 이번에 절차적 하자 예. 1차 가처분 신청 인용 당시에 예. 절차적 하자 부분 지적했던 부분을 상당 부분 보완했고 어. 그런 측면에서 그 소급 적용에 대한 문제가 좀 있긴 있었지만 예. 그런 부분들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이번에는 인용이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고 있었고요. 예. 반면에 그 이준석 대표 측 이제 변호인단 같은 경우는 예. 그래도 1차 때 인용됐던 그 논리에 따라서 인용 가능성 좀 높게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네. 가슴이 조마조마했겠네. 솔직히 말해서. 불안했죠. 왜냐하면 이러면 정진석 비대위가 날아갈 판인데. 예. 예. 그러니까 비대위 자체의 존속 여부와는 별개로 이 지금 당내 내용이 네. 가뜩이나 지금 국정 능력이 정권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뭐 떨어진다는 평가가 여론에 의해서 예. 그런 분석들이 많기 때문에 이 내용을 하루빨리 수습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네. 좀 조마조마하게 보고 있었죠. 아, 그래요. 어쨌든 정진석 비대위는 이번에 법원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네, 어떻게 그러니까 보셨어요? 지난번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비상 상황에 대한 것을 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느냐라는 거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번 당헌 당규에는 비상 상황에 대해서 당 대표의 거리 외에는 어떤 좀 뚜렷한 명확한 비상 상황에 대한 규정이 없었는데 없이. 이번에는 뭐 선출직 5명의 최고위원 중에서 4명이 사퇴를 해서 거리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비상 상황으로 규정한 점에 대해서는 예. 뭐 일단은 명확성이 어느 정도 명확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번에는 어떤 그 가장 큰 이유가 비상 상황에 대한 규정이 애매모호함에도 불구하고 예. 그걸 왜 자의적으로 비상 상황을 몰아가느냐 예. 이거에 대해서 인용 결정 그걸 이유로 해서 이제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결정 나기 전에도 상당히 이번에는 기각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이다 생각을 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어찌됐든 간에 우격다짐이지만은 비상 상황을 만들었으니까. 절차 보완을 해서 어떻게든 비상 상황이 되었고 예. 거기에 대해서 또 규정을 했거든요. 예. 근데 가장 문제점은 이제 제가 이제 국바세 대표로 있는 신인규 변호사랑 이렇게 방송을 하다가도 신인규 변호사가 얘기를 하는데 뭐 소급 입법이라든지 처분적 당헌 당규가 아니냐 이 네. 부분에 대해서도 어저께 다 법원에서 처분적인 그러니까 이것은 꼭 이준석 당대표를 쫓아내기 위한 당헌 당규 개정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진정 소급 입법이냐. 네. 근데 그 소급 여기서부터 좀 어려워지네. 네. 나 같은 법률에 대해 모르는 사람은 그런 용어 나오면 아주 속에서 뭐가 회로도가 엉켜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쉽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야 그 당대표 쫓아낸 거 그러니까 비상 상황을 만든 것을 왜 뒤늦게 규정을 하느냐라고 하는데 그것이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당헌 당규에는 그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을 해줘야 되니까 어떤 소급을 해서 만든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반영되는 것도 아니고 또 거기에 또 소급 입법이라 그렇다 손 치더라도 소급해서 적용하는 경우가 그러니까 그래서 안 된다는 경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이 어려운데 들으면 들을수록 더 모르겠는데 대충 짐작으로는 뭔 얘기인지는 알 네, 거는 같아요. 네, 네. 그랬는데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아주 황당한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우리 당 망했습니다. 비상사태 맞습니다. 이런 걸 읍소하는 그렇죠. 여당이 됐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 국가 관계도 저 나라 망할 거야. 저 나라 지금 비상사태야. 금융이 이상해. 뭐 이러면 우리 괜찮아. 제발 우리 비상사태 아니야. 아직 살아 있어. 원래는 이게 외부의 경쟁자한테 답하는 이 국가나 정당의 일반적 모습인데 이 판은 뭐냐 하면은 아닙니다. 우리 비상사태입니다. 이래가지고 법원에서 인정 좀 해주세요. 근데 인정 받았다 요 얘기 아닙니까? 이 얘기가.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선례예요. 정당에 이걸 뭐 국민의힘을 떠나서 예. 대한민국 정당 그 거대 정당에서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나중에 정말 그러니까 누군가가 당 대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의힘에서 이런 식으로 쫓아내고 그 다음에 비상 상황 만든 다음에 당헌 당규 개정해서 그 다음에 정당 상황이 됐어 이래버리면 그래서 법원 가져가서 다 기각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네. 한다면 아니 그러면 뭐하러 당 대표 선거를 합니까? 전당대회 뭐하러 갑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당헌 당규 비상 상황에 대한 그 개정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5인 중에서 4명 사퇴. 네. 이제 최고위원 4명만 마음 먹으면 당대표 날리는 건 문제도 아니에요. 무조건 비대위로 가는 거예요. 작당만 하면. 예. 그러니까 저는 이 그 국민의힘의 당헌 당규라든지 그 개정 내용도 상당히 악용의 소지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건 어찌 되었건 간에 국민의힘이건 민주당이건 뭐 민주당에서도 뭐 이런 일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당헌 당규상은 저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어찌 되었건 간에 이것을 당에서 이런 식으로 우격다짐으로 당대표 쫓아내놓고 또 알겠습니다. 법원 가서 이렇게 해버리면 저는 이거 굉장히 안 좋은 정당 선례라고 민주주의에 나쁜 선례를 네, 남겼다 저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측면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설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악용될 소지가 많다. 근데 물론 그 제도적으로 그런 우려는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당을 떠나서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그 지도부가 지금 이번에도 사실 이례적인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법리적인 해석 이런 걸 떠나서 네. 기본적으로 당내에 이견이 있고 또 물리적인 권력 투쟁의 측면이 또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이준석 대표도 지금 어쨌든 본인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 삼권 분립이 되어 있는 이유 자체도 그러니까 다수의 힘에 의해서 뭔가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는 소수나 약자가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을 구제해주기 위해서 또 사법부의 판단 이런 부분들이 보완적으로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으로서도 이준석 대표로서도 저는 사실은 할 일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했다라는 전체적인 총평을 하고 싶고 그리고 그 우려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정당은 그리고 이 정치 영역이라는 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에 그 아까 소급 적용 말씀도 하셨지만 사실 1차 가처분 인용 때부터 그 부분이 논란이었었거든요. 이게 정당의 자율성을 사법부가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에서 저희 당의 이제 김기현 의원 같은 분들은 사실 1차의 인용 당시에도 이런 결론이 비슷한 결론이 났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일어날 사항들은 또 그때그때 좀 당에서 또 그 당원들과 또 국민들의 총의를 모아서 해결하면 될 일이고 지금 일단은 저희 당으로서는 지금 내용 그 국면을 수습하고 다시 한번 앞으로 진일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다 정도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일보 사실 저도 이것이 앞으로 그 국민의힘의 어떤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사건인가 그 점이 좀 궁금했어요. 일단 정진석 비대위에는 힘이 실리겠죠. 당연히 그러면서 국정의 동력이 더 배가 되고 이렇게 해서 좀 안정적인 국정을 이룰 수 있는 어떤 일차적인 토대가 구축이 된 거냐. 아니면 계속 헤매는 거냐. 이제 이거는 위기만 모면한 거지. 뭐 이걸 갖고 개선이라고 하기에는 좀 미흡하지 않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상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물론 정당 내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있고 이견끼리 부딪히는 일들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건강한 일인데요. 보면은 지금 최근의 상황 자체 그렇게 녹록한 상황이 아닙니다. 정당이라는 게 당연히 다양한 목소리를 가지고 토론을 이루어야 되는 집단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집권 여당으로서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여론으로부터 또 그리고 야당으로부터 여러 가지 공세로부터 또 그런 것들 집단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또 미션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특히나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가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사실 높지 않게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뭐 높지 않은 게 아니라 뭐 폭삭 내려앉았다고 심각한 상황에서 아니, 뭐 이해는 합니다 그런 표현은. 그런데 뭐 솔직한 건 좀 맞습니다. 인정할 근데 거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네. 하는 주체에 대해 생각을 좀 해보면 네. 사실 대통령실에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당의 입장에서 여당 사이드에서 더 강력하게 대응하고 또 다른 방법을 찾고 하는 부분들이 정치적으로 더 유용한 수단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동력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떤 동력인지 들으면 들을수록 어렵습니다만은 일단 그렇다고 치고 네. 그런데 이건 또 뭡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이게 뭐 저 1년 6개월 이제 네. 아주 중형을 때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너 저 가처분 신청 기각됐잖아. 이제 네. 너 저기 틀린 거야. 그리고 하나 더 있어 해가지고 윤리위 징계를 빡 때려. 정말 네. 우는 아이 빵을 뺏은 거예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우는 아이 뒤통수부터 때리는. 아니 그러니까 가처분 기각되고 전쟁서 비대위 출범하면 됐지. 네. 그렇게 해서 동력을 얻었으면 됐지. 저거는 또 뭡니까? 네. 정말 저거는? 정말 그 어찌 보면 이준석 당 대표라는 이준석이라는 개인을 떠나서 네. 저는 정말 야 정치가 이렇게 비열할 수 있구나. 정말 저는 그 영화의 비열한 거리라는 영화 조인성 주연의 영화가 네. 있는데 그 마지막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장면이? 자기 수하로 있던 그러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던 그 조직원들한테 마지막에 칼을 맞는 장면이거든요. 배신당해서. 아주 더러운 장면이네 네. 진짜. 아 정말 이게. 그 쓰라린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네. 정말 어저께 그 이준석 비대 위원장 아니 당 대표에 대해서 이제 그 윤리위의 그 심사 결과를 보고 와, 야 이건 정말 정말 쓰러져가는 애한테 정말 이거 칼을 꽂는구나. 지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너무 비열한 아주 정치다. 심하게 네. 센 표현을 해주셨어요. 네. 뭐 동의하십니까? 어떠십니까? 동의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 지금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은 네. 이 시점이 미묘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리위의 윤리위원 회의는 사실은 예정이 되어 있었고 네. 사실 가처분 신청이 같은 날 예상치 못하게 좀 빨리 나온 거거든요. 음. 물론 그렇기 때문에 윤리위원회에서 이번에 추가 징계 결정을 할 때 좀 일견 부담이 좀 적어진 게 아니냐라는 관측들이 나왔었어요. 윤리위 시작하기 전에. 네. 왜냐하면 만약에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서 진짜 당이 또다시 수렁으로 빠진다면 이제는 막 분출될 거거든요. 더 세게 네. 했었어야지, 미리 쳤어야지 뭐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보다도 좀 객관적으로 이 지금 윤리위에서 밝힌 징계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논의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열렸다라는 측면에서 시점 미묘했다라고 보고 있지만 윤리위의 판단은 아까 전에 비열한 거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금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당의 윤리위원회는 사실은 아주 당 조직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조직이지 않습니까? 네. 그 기구 자체가 그 당을 위해하거나 당에 사실은 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을 한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어제 그 두 가지 부분에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초에는 사실은 그 가처분 신청 이 공방이 지속되는 과정 속에서 이준석 대표가 했던 그 발언들에 대한 부분들, 네. 그것들이 대통령과 또 우리 집권 여당에 대해서 어떠한 심대한 유해를 끼쳤는가, 품위 유지에 대해 손상을 끼쳤는가, 네. 뭐 이런 부분이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하나가 있었고, 근데 저는 어제 좀 발표가 의외였던 게 첫 번째로 나왔던 게 그 가처분 인용. 네.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을 한 것 자체에 대한 그게 이제 당에 해당 행위를 했다. 이런 부분 먼저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이 정말 저는 정말 안 좋은 선례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그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자유만 있는 것인지 이준석 당대표에게는 말할 수 있는 자유도 없고 표현할 수 있는 자유도 없고 아니 뭐 법원에 갈 자유도 없고? 그렇죠. 법원에 소장된 걸 가지고도 뭐라 했으니까. 아니 그 법원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그 자유를 막았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게 왜냐하면 저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준석 대표도 억울한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1차 가처분 인용 때 저는 이제 그때도 뭐 퇴로 이런 얘기들을 했지만 네. 그 공간을 본인이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내 얘기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또 일부 증명한 게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당이 물론 시끄러웠지만 이렇게 저렇게 그 공방이 오가는 그런 모습들은 보였다. 그래서 모든 걸 침해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그러나 실체적으로 봤을 때 이준석 대표가 이런 행동들을 하고 또 이런 발언을 할 때 그런 동기나
마음이나 이런 부분들이 인간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당의 입장에서 딱 객관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그동안 이렇게 지속되어 왔던 내용이 얼마나 크리티컬한 것이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포인트를 잡고 윤리위는 판단을 한 것이거든요. 아니 당에 그렇게 피해가 컸습니까? 그러니까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었는지는 사실 별건으로 하고 어쨌든 이 상황 자체가 당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대통령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부정적인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뭐 때 양도구역, 양고기, 개고기 뭐 다 나왔어요. 저는 사실 그 표현 자체가 아주 그 핵심적인 요건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당대표라는 자리가 그러니까 일반 당원이면 모르겠지만 또 국회의원 한 사람의 국회의원이면 또 모르겠지만 이 당대표라는 자리가 책임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냉정하고 또 무겁게 판단한 것이 아닌가. 이 상황 자체를 만든 것에 대해서. 아니 근데 정말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그런 얘기를 왜 하게 만들었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 체리 따봉 나오고 또 그 전에 조용히 근신을 정말 그냥 6개월 당원 정지 받아들여서 그냥 지방 가서 당원 모집하고 뭐 당원들 직접 만나고 그냥 가만히 있던 당 대표를 체리 따봉 문자 하나로 뭐 그것도 내부 총질을 한다. 그걸 뭐 이준석 당 대표가 뭐 그걸 깠습니까? 그거 깐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권성동 대표가 그냥 받은 거 그냥 이게 찍혀가지고 거기서부터 발단이 돼가지고 막 몰아간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서운함 얘기 제가 볼 때 욕한 것도 아니 뭐 대통령도 욕하는데 뭐 거기다 다 본인이 들었던 욕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그러면서 양두구육 썼다 뭐 신군부 갖다 썼다 아니 비유도 못합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저는 예를 들어서 이준석 당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걸 정말 저는 윤리위에 국민의힘의 윤리위에 어처구니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거 정말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 정도 비판할 수 있죠. 당내 그러면 앞으로는 당내에서 누구도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누구도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니 그런데 이 얘기가 아직도 당내는 있잖아요. 예컨대 유승민 의원이라든가 하태경 의원이라든가 보면은 이렇게 이게 조직에 이준석 전 대표가 위해를 끼치고 당을 훼손했다고 말하는 것과는 다른 목소리도 우리는 듣고 있거든요. 네. 예. 그렇다면은 어쨌든지 간에 정당은 민주적인 원리에 의해서 운영이 돼야 된다는 게 우리나라 정당법의 어떤 기본 전제라고 할 수가 있고 그렇다면 오히려 저런 걸 더 역동적인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품어준다든가 뭐 아니면은 공존하고 서로 인정해준다거나 이런 정당 문화는 안 되는 겁니까? 그게 지양해야겠죠. 그러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윤리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사법부가 최후의 보루이듯이 윤리위는 어떤 그 당의 어떤 위해나 뭐 이런 부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말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가혹해 보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냉정해 보일 수 있고 저렇게까지 해야 돼?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논의와 토론을 통해서 공감대를 찾아가고 또 대안을 찾아가고 만약에 의원총회나 당내 어떤 회의에서 이루어졌다면 조금 더 우리가 바라는 그런 어떤 수기민주주의나 이런 모습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었겠지만 윤리위라는 기관 자체가 사실은 특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당대회 알겠습니다. 얘기 아마 하실 것 같은데. 그 얘기 하려고 그랬던 참이에요 지금. 넘어가세요. 네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전당대회 때 이준석 대표 이제 말이 많잖아요. 어떻게 할 것인가. 어제 페이스북에 글 올린 거 하나 가지고도 막 해석의 여지가 한 줄 가지고 분분하고 막 이런데 저는 사실은 앞으로 전당대회가 정말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당내 민주주의를 더 강화시키는 길로 갈 것이냐 혹은 정말로 이 당이 우려하시는 대로 목소리가 자꾸 다른 목소리가 줄어들고 이런 문화로 갈 것이냐가 아마 저는 이번 전당대회 분기점으로 아마 갈리지 않을까. 자,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러니까 두 가지 관측입니다. 이준석 전 당 대표가 이제 전당대회 때 그동안에 입당시켰던 그 많은 어떤 그 당원들을 동원해가지고 윤핵관이 아닌 이 비주류를 향해서 왕창 몰아져-가지고 이 당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교두보 플랫폼을 형성해서 이걸 가지고 전당대회 때 대승부를 한번 결승전을 치르자. 요게 이제 시나리오 1이고 두 번째는 1년 6개월이다 뭐다 하면 정래미가 떡 떨어지거든 이제. 그쪽은 쳐다도 보기 싫거든.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어차피 저 당은 윤핵관의 당이니까 다 뛰쳐나와가지고 우리 신당 하나 만들어서 2024년 총선을 다당제 선거로 치르자 말이요. 이런 식의 아예 판을 다시 짜는 거냐. 요거가 아닙니까? 네. 요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준석 당대표가 아직은 결정은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국회법의
그 선거 제도 개정 문제와 맞물려 있거든요. 네. 지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위성정당을 안 하겠다라고 지금 이재명 당대표 같은 그 경우는 얘기는 좀 예. 옛날에 좀 하지 이제 와가지고 뭐 그러니까. 위성정당으로 뭐 해서 결국 그것 때문에 정권이 이룬 건데.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위성정당 부분이랑 이게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서 이 민주당과 같이 위성정당을 못 만들게 하겠다. 라고 해버리면 그러면 이준석 당대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애매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 안철수 과거 대표의 그 국민의당처럼 그냥 비례정당을 만들어가지고 갈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예. 저는 근데 충분히 그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열린민주당의 그 실험, 네. 그런 그것도 괜찮죠. 상당히 그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을 하고 아니면 저는 뭐 국민의힘에서도 저는 내부에서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내부에서도 충분히. 어떻게? 그러니까 이번 제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유승민 지금 의원이 전 의원이 상당히 많은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 외에서의 어떤 지지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룰을 보면 1차 그러니까 마지막 가서는 5대5로 지금 5대5로 돼 있죠. 7대 3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기가 5대5는 아닌 것 같습니다. 7대 3. 7대 3이죠. 근데 이제 그렇다 손 치더라도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의 지지율 그러니까 낮은 대통령의 지지율과 오히려 반윤을 그러니까 어떤 윤핵관의 이러한 행태에 불만을 가진 저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상당히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내부가 더 해볼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신당 창당하는 거 말입니다. 맨 땅에 헤딩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거 알다시피 정당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거 정당은요 만들기도 어렵지만은 나중에 또 깨기도 어려워요. 맞습니다. 못 빠져나와요 또. 네, 맞습니다. 이거 제가 작은 당 해봐서 알아요. 제가 그 눈물밥, 그 눈치밥. 진짜 저기 차라리 민주당 가서 보좌관 하지 작은 당에 와서 의원하고 싶지 않아 진짜. 그런데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아까 그 이준석 당대표 전 당대표가 이번에 기각되고 발언이 외롭고 고독하게 나의 길을 가겠다. 네. 그럼 외롭고 고독하다 그러면은 이 작은 당이 생각난다니까. 우리는 그런 연민의 정이 빨리빨리 오기 때문에 요 얘기는 외롭고 고독하다는 것은 독자 노선 이렇게 당을 초월해서 바깥에서 하겠다. 난 이렇게 이것도 날리면 바이든 논쟁하고 똑같아요. 이것도 어떻게 들리냐가 이게. 이준석 대표가 그러니까 엄청 핫해지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그 한 줄 가지고 지금 막 의견이 분분하단 말이죠. 외롭고 고독하다는 의미는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이게 무슨 신당 창당, 그 다음에 아까 뭐 이렇게 외로운 당, 이렇게 작은 당에 서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뜻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조금 더 대통령과는 또 집권 여당은 독자적인, 그러니까 밖에서 외부에서의 움직임을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것들은. 근데 저는 그냥 비장함의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비장함의.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의 소회를 저는 첫 줄부터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이런 재판부에 감사드렸고 저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했습니다라고 쭉 이렇게 담담하게 써내려가는 걸 보면서 이거는 일종의 그냥 정말 내려놓고 지금까지 소회를 밝히고 앞으로 더 그래도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소회를 밝히니까 그런 비장함의 표현이었다고 생각해요. 저기 곽 위원장님, 네. 저 한 가지 잠깐만요. 저기 조금 민감한 질문일 수 있는데 이거 한번 드리고 싶은데 정치인 이준석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정치인 개인적으로요. 네. 이준석 대표가 저랑 사실 나이가 비슷합니다. 그래요? 저보다 얼굴이 제가 조금 많아 보여요. 제가 그쪽은 조금 허연데 여기는 약간 관리를 열심히. 어쨌든 동갑인데. 제가 한 살 미칩니다. 놀랍게도. 그래서 그렇구나. 네, 이준석 대표 85년생이고 제가 86년생인데 저는 이준석 대표가 기술적으로 그리고 나가는 용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아주 탁월한 정치인이고 또 저보다는 이제 선배니까 탁월한 이제 선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그 개개별 이슈를 다루는 내용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많았어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어쨌든 그 어떤 상황이든 본인한테 어떤 의견이 주어지든 간에 그걸 뚫고 나가는 돌파력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 심지어 저는 사실은 그 돌파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어떤 캐릭터가 되어서 국민들께 저 화끈하다 혹은 뭐 시원하다 뭐 이런 인상을 주지 못하면 실패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캐릭터성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진짜 빠시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준석 당대표가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을 거예요. 아 이게 배지가 없으니까 이런 서러움을 당하는구나. 만약에 지금의 상황에서 이준석 당대표가 지금 원내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상황이 이렇게까지 진짜 매몰차게 흘러가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뼈저리게 자기는 느끼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다음 총선에서 무조건 어찌되었건 간에 원내 입성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어떠한 불합리함이라든지 정치적인 모략이나 어떠한 힘으로 밀어붙이는 데 있어서도 이게 원내에 있냐 없냐는 상당히 다르거든요. 네. 이거 원내에 없으니까 지금처럼 그냥 그러니까 한마디로 두들려 맞으면서 쫓겨나는 거예요. 진짜 보고 있으면 아, 저 당은 저렇게 쫓아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정말 어찌보면 본인이 진짜 이번에 많이 느꼈을 거라 생각을 제가 하고. 민감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에 무슨 뭐 내부 총질이나 하는 당대표 이러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끝나고부터 해서 이준석 대표한테 공 들이고 그렇게 하면서 뭐 윤리위에 징계 6개월 받든 말든 내 진심은 당신과 정치를 같이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저기 어떤 그 일종의 똘레랑스 뭐 이런 어떤 그 리더십을 보여줬더라면 윤 대통령이 지금과 같이 이렇게 지지율이 저조한 또 당 하나 추스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까지 안 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가정이 안 돼요. 지금의 윤 대통령을 생각하면 그러실 분이 아니다. 그러실 분이 아니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가정 자체가 안 드는데 만약에 대통령이 만약에 그렇게 했었다면 정말 큰 그러니까 동력을 얻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준석만큼 어찌 보면 유능한 홍보 본부장이 없어요.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어떠한 그 본인이 물론 본인 선거를 매번 져가지고 제가 그걸 평가를 못 하겠습니다만 어려운 지역이었다고 하니까 그러기도 하고 근데 정말 선거용이에요. 캠페인용. 선거 홍보 분야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지금 현재 정치권에서는 상당히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평상시가 되잖아요. 이제 전쟁이 끝나고 평상시가 오니까 쓸모가 없는 거예요. 홍보본부장이.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 좀 자기는 원래 장수였는데 장수에서 벗어나서 뭔가를 해내려고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그건 뭐 선조임금하고 이순신 관계 같네. 약간 그런 셈이죠. 해전할 때는 이순신한테 뭐 그러더니만 이제 공신할 때는 또 이순신이 싫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것도 또 민감한 질문인데 이준석이 없었더라면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하는 양상은 달라졌을까요? 네. 이건 제가 국민의힘 대답이 쪽에 화끈하네? 계신 분들한테 여쭤봤거든요. 아니 이준석이 없었으면 이길 수 있었을까? 절대 자기들도 못 이겼다 그래요. 아니 그러면 동의하시면 그러면은 이런 민주당의 판단에 동의한다면 지금 이 결과는 좀 황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지난 대선과 지선에 기여했다는 거 저는 사실은 그거는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도 변호사님 말씀에 왜냐하면 저희 당,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가 이번에도 이렇게 이 공방이 오가는 과정에도 되게 의미 있는 메시지를 계속 던졌다고 생각하거든요. 뭐냐면 그 전통적인 보수의 패러다임, 컨텐츠 자체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저번 대선 지선 때 그것들을 보여줬고 그것들이 이제 세대라는 그 균열 구조를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증명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준석 대표는 선거 때 정말로 기여를 한 측면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이 전쟁이 끝나니까 토사구팽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정당은 평소에도 계속해서 그런 여론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투쟁을 해야 되는 집단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준석 대표 같은 능력들은 상시에도 필요한 겁니다. 상시 임전태세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했냐라는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과거에 아까 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카운터 팩추얼에서 안 그랬으면 윤 대통령이 이렇게 했었으면 더 낫잖아요. 이거는 사실 의미는 없지만 저는 여전히 좀 나이브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미래에 사실은 다시 한번 그런 그림을 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잠깐 여기서 오늘이 금요일입니다. 갤럽 대통령 지지도가 발표되죠. 정당 지지도도 나왔답니다. 한번 보실까요? 띄워주세요. 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그래도 조금 만회를 했는데 아직도 20%대예요. 저 눈물겨운 겁니다. 3% 올라간 게 어딥니까? 이게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 80% 지지율 얻을 때는 뭐 3% 올라갔다고 우리가 반등했다는 소리는 안 한다고. 그런데 이거는 3%가 올라간 거는 물경
십몇 프로가 올라간 거예요. 이 기존 지지율에.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오를 때 보면 아무것도 안 하실 때. 아니 아무것도 안 하실 때가 아니라 프레임을 바꿔서 그렇죠. 저 3% 끌어올린 거예요. 아유, 그래서 정당 지지도도 나왔습니까? 한번 볼까요? 네, 국민의힘이 33%고요. 어유 같네요. 뭐 이거 오차범위 아니라고 봐야 되겠고요. 예, 정의당이 4% 나왔습니다. 만일 내일 선거를 한다면은 야당이 조금 더 얻을 것 같습니다. 정의당 4%가 더해지면은 이대로 선거를 하면은 뭐 근소하게나마 여소야대. 지금은 오히려 정당 지지도는 뭐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선거 전에 결집하는 형상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어찌 보면 그냥 평소에 예를 들어 중도층 같은 경우는 잘 드러내지는 않거든요. 그냥 뭐 대통령 지지율, 국정 운영 지지율에 대해서만 조금 반응을 하시는 것이라서 저는 지금의 정당의 지지율은 그렇게 큰 뭐 왜냐하면 민주당이 지금 반사 이익을 전혀 못 가져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 지지율이 저렇게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과 비슷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민주당으로서도 뼈 아프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을 어찌 보면 지금 양당 제도니까 그러니까 큰 정당 양당 제도에서의 단점 중에 하나가 상대방이 못하는 것으로 인한 반사 이익을 얻는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현재 상황에서 민주당이 그 부분을 흡수를 해야 되는데 좀 그 부분 흡수가 를 못하고 있다는 부분은 원래 의제 없었는데 민주당 얘기가 잠깐 나왔으니까 이왕 던져주셨으니까 사실 저도 오늘날 정치의 문제는 민주당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어떤 야당이든 여당을 공격하는 게 제일 쉬운 정치예요. 맞습니다. 여태껏 그거 못한 정당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대안이라는 걸 입증하는 건 어려운 정치입니다. 그런데 항상 정당은 쉬운 길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정말 어려운 길의 정치. 여기서 뭔가 어떤 성과를 내는 건 지속되고 장기적으로 되면서 종국에 승리하는 길인데 우리나라 정당 정치에서 어떤 야당이든 간에 그 어려운 정치보다는 쉬운 길을 택했던 게 사실이고 그런 점에서 지금의 정치의 문제는 민주당의 문제인 것이다. 저는 그렇게도 보여지거든요.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지금 뭐 민주당에서 야당이 당연히 정부 여당에 대해서 특히나 뭐 좀 실수나 뭐 이런 측면에서 비판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근데 뭐 민주당만 해서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간에 국민의힘 패널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이렇게 때리려고 해도 그게 이제 정책적인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이어서 저는 그게 좀 아쉽거든요. 지지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지율에 있어서 전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지지율이 계속해서 이제 밑에서 횡보하잖아요. 30%대 막 밑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뭐 횡보하는 떨어져 있어요, 뭘. 횡보하는 게 사실은 지지율 그 수치 자체보다도 두 가지 측면. 첫 번째는 세대에서 큰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대, 20대, 30대 조사 보면요. 엊그저께 언론 보니까 한 자릿수 1%가 있어요. 147 막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특정한 어떤 영린을 건든 것처럼 세대에.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집단적인 배신감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왜냐하면 나머지 세대들은 사실 공통적으로 전통적인 지지층이 그대로 남아 있고 또 중도 표심에서 어떤 그 정책들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들어가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게 이 세대는 진짜 붕괴될 정도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각하게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라는 측면이고 두 번째는 좀 아쉬운 측면인데 민주당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때릴 게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책에 의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지지율 떨어지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차라리 이게 억울하지는 않겠습니다. 무슨 정말 전향적인 정책을 딱 내놨는데 거기에서 찬반이 붙어서 국민들께서 이걸 너무 많이 우려하고 계신다 이런 부분이면 저희가 좀 조금 더 나은 방법들 혹은 수정안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싸울 텐데 이거는 그 이외의 어떤 실수라든지 실책이라든지 미숙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의한 지지율 하락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그 점은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두 당 다 아쉬울 일이에요. 그렇게 따지자면은 자, 사실은 이거는 어느 당이 잘했냐 도토리 키재기 문제도 있지만은 정치 자체의 위기라는 인식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게 공존을 하고 상생을 하면서 자기의 긍정적이고 밝은 면, 내가 정말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진정성을 갖고 정치를 하는 건데
지금 그게 아니라 이게 시궁창이 되면서 이게 전부 그냥 오물을 뒤집어 써놓으니까 그럴 여유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저는 이런 부분에서 정치의 실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윤석열 대통령의 저는 원인이 크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여당은 어찌 되었건 간에 집권 초기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발언이라든지 대통령의 의지가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대통령이 야당이랑 얘기를 하기를 싫어해요. 한마디로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은 여의도 경험, 물론 정치가 짧게 가장 큰 한 번의 경험이 아예 없는 네. 걸. 그러니까 한 번에 유일하게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선거를 해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본인이 이제 검사들은 보면 제가 아는 특수부 검사들을 보면 정치인이나 재벌들은 언제나 자기 책상 앞에 앉아 있을 수 있는 피의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잠재적 범죄인이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화의 상대방이 아닌 거예요. 치조의 상대방이지.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라든지 뭐 여당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봤을 때는 여의도 국회 자체에 대한 어떤 신뢰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야당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에서 되자마자 영수회담 하자. 그럼 뭐 영수회담 너랑 하기 싫어. 그러니까, 그럼 뭐 형식이나 이런 거 다 떠나서 일단 만나자. 만나서 좀 얘기 좀 하자. 이렇게 시작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원래 외교 순방을 갔다 오면 외교 성과를 또 공유하고 또 대부분 이제 외국 갔다 오면 전직 대통령을 초청한다거나 아니면 여야 당대표들을 그렇죠. 초청한다거나 이러면서 나누는데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이번 뉴욕 갔다 와서 그거 하긴 어렵지. 본인들은 탈탈 성과가 털리고 많았다고 왔는데 본인들은 그래도 성과가 내가 생각해도 많다고 그렇지. 아니 지금 나중에 그 뉴욕 그거 얘기하자고 푸는 이게 쪽팔린 거면 지금 상황에서 할 수가 없죠. 그리고 한 가지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지적하고 싶은 건 이게 한국만의 특성인지 모르겠는데 좀 정근대적인 어떤 왕을 바라보는 것처럼 바라보는 특유의 정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대통령을. 좀 그런 면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왕자 쓰신 분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셨는데. 그러니까 저런데 어떻게 부릅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건 뭐 차치하고 무슨 얘기냐면 자꾸 이제 뭐 검찰공화국 얘기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퍼스널리티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국정은 변호사님 잘 아시겠지만 대통령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결정들은 대통령실 그다음에 그 예하에 있는 많은 기구들에서 함께 실무적으로 판단해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집권 여당도 마찬가지고 민주당의 모든 결정이 이재명 대표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대통령 하나를 이렇게 딱 상징으로 해가지고 공세를 퍼붓는 건 이해는 되지만 실제로 모든 일들이 그렇게 진행되는 건 아니까 모든 걸 대통령의 잘못으로 몰아가고 이게 윤 대통령이 이래서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저는 현실적으로는 좀 과한 이야기라고 보고 그리고 협치의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집단적으로 시스템이 작동해야 하는 문제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그 아쉬움을 느끼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정치 전체가 함께 노력해서 좀 돌파구를 찾아가는 것은 필요하다. 박 위원장님 말씀을 저는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도 국회에서 4년을 있어봤는데 제가 가장 좀 지금도 적응이 안 되는 측면은 적대와 혐오의 감정이 그게 좀 예상보다 막상 들어가 보니까 너무 이게 장벽처럼 버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있어보면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심리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상임위원장에서도 나오고 어떨 땐 같은 당내에서도 그러는데 특히 여야 간에는 너무 시퍼렇게 날이 서가지고 한 번 휘두르면 몇 명 뵐 것 같아요. 저도 농성으로 시작해 농성으로 끝난 4년을 보내면서 제일 가슴 아팠던 게 그거고 솔직히 정치를 또 해야 될까 하는 회의감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양당의 그 기득권 구조가 만들어낸 하나의 우리가 부산물을 매일 겪고 있는 건데 모든 사람들이 협치를 얘기합니다마는 사실은 그 말 끝나는 순간 곧바로 이제부터는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이런 말이 돼 있고 뭐 정치의 언어의 오염은 이건 거의 시궁창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야당은 대통령을 공격해야만 자기 존재감이 살 수밖에 없는 존재고 그런가 하면 여당이 어떤 도량이나 품을 보여줄 여유가 없습니다. 이건 무조건 전쟁이에요.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이제 오히려 이게 그러니까 저는 지금의 예를 들어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지금 또 그것도 정부안이 아니라 또 의원입법으로 이걸 했더라고요.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의원입법으로 해가지고 이걸 또 제시를 했더라고요, 국회에. 그러면서 민주당 보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야 이거 공약사항이잖냐 여가부 폐지하는 거 이거 꼭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런 공약을 해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야당 너희들이 들어줘야 된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사항 다 지키셨어요? 안 지킨 거 태반이에요 태반. 그런 공약은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옳지 않아요. 여가부를 뭐 명칭 개편하는 것까지는 동의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상당히 여가부가 상당히 잘못 인식이 돼 있는 게 여성 가족부인데 여성이 이게 우먼이 아니에요. 영문명은 젠더예요, 젠더. 그러니까 네. 이게 가틀려예요, 가틀려. 한자도. 근데 이게 그 한자를 표기하는 과정에서 그냥 그 계집여자, 여성을 할 때 뜻하는 계집여자가 아니라 그게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게 잘못 한마디로 알려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뭐 성평등 가족부라든지 아니면 네. 그렇게 해서 이게 그냥 개편이 되는 거, 그러니까 기능적 개편이라든지 어떤 명칭의 개편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네. 저는 그걸 폐지해서 격화시켜가지고 보건복지부 안에 있는 하나의 부서로 한다라는 것은 저는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꼭 거기가 또 여성을 위한 그런 것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가족 네. 문제라든지 특히나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다문화 가정이에요. 네. 이제 대한민국의 인구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일손이 없어요. 정말 그 대도시에 계신 분들은 잘 체감 못 하실 수 있는데 농촌이나 지금 배에서 바다에서 선원으로 일하시는 분 대다수가 한국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대다수가 외국 분들이세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저는 뭐 그건 거스를 수는 없다고 봐요. 그냥 너무 인구 감소가 심해지니까. 여가부 문제는 나중에 한번 토론을 네,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다문화 가정까지 이제 주제를 넓히면은 제가 사회자로서 감당이 안 되고, 네, 알겠습니다. 단지 여성 문제, 젠더 문제 이렇게 해서 보면은. 네. 그런데 이 지금의 젠더의 문제는 이건 잘못 건드리면 이제까지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갈등.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사회에 어떤 거 잠재되어 있는 하나의 어떤 판도라의 상자를 자칫하면 열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이건 공약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가 진실하고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보느냐 안 보느냐의 문제고 있을 수도 있고 명칭을 바꿀 수도 있는 문제지만 이게 뭐 공약이니까 뭐 저거 이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의제를 던질 수는 있습니다. 이게 공약의 차원이라고 무조건 밀어붙여야 된다. 왜냐하면 전에 학제 개편 관련해서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 처음에 막 하락 추세에 처음에 들어설 때 보면 네. 그 학제 개편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그게 옳으냐 그르냐 자체보다도 그 아젠다에 대한 국민적인 소통이나 전문가들의 심의가 충분했느냐라는 부분이 더 큰 문제였거든요. 예. 이것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여가부 폐지는 사실은 선거 당시부터 아주 중요하게 다뤘던 문제고 특히나 저희 같은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주 그러니까 지금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고 말씀하실 만큼 아주 힙한 주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책임감 있게 우리가 공약사항이니까 이거 추진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의제를 던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세부적인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변호사님께서 어쨌든 뭐 여가부 폐지 관련된 것들, 다문화 가정 이제 이런 세부적인 주제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제가 좀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 그런 부분 세부적인 부분들을 저 정도로 이제 대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건강하게 토론하면 저는 사실 지금 보여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정도 토론이라면 여야가 이야기를 하고 또 논쟁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그 혐오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저도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사실 이럴 때는 정도는 집권 여당에서 먼저 포용하는 것이 그러니까 퇴로를 열더라도 탈출구를 열더라도 집권 여당에서 그러니까 먼저 품을 가지고 퇴로를 여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네. 지금 너무나 강대강 대치예요. 지금 뭐 국감 얘기도 하겠지만 그 지금 여야가 너무나 첨예하게 대립을 하면서 뒤로 협상할 그런 공간 자체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누가 이 난국을 돌파해 나갈 책임이 있는가라고 하면 그건 저는 역시나 말씀하신 대로 여당과 대통령께 책임이 있다. 그 부분. 예. 오늘 의외로 조금 우리 방송이 좀 생산적이에요. 예. 그 생각보다 뭐 그런데 별로 생산적이지 않은 현장을 또 한번 가보기로 하겠어요. 네. 그 국정감사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네. 매일 나오는 뉴스 뭐 보니까 법사위, 국방위, 외통위, 네. 교육위 아이고 이게 뭐 제가 불러드린 요게 아주 상위 4개 시궁창 아주 대표적인 상임이라고 할 수 있겠고 보니까 뭐 여태까지 익히 봐오던 전쟁의 연장전 같은 아니 뭐 다 나왔어요. 그냥 몽땅 그냥 링이로
저기 대기하던 매니저까지 다 나왔어요. 이제 한 판부터 네. 아주 난장판이 이제 벌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네. 자, 제가 너무 세게 얘기했나? 제가 오늘 좀 말이 많습니까? 아닙니다. 네, 아, 좋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저는 일단 뭐 가장 포문을 연 것은 버르장머리 논란이었죠. 국감 첫날 예. 김경원하고 이만희 의원이 이제 버르장머리가 없네. 뭐 그 외교부 그러니까 아마 저 대통령 발언 때문에 그걸 네. 가지고 트네 마네. 예. 저는 그것도 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 이만희 의원 제가 알기로는 이만희 의원이나 김경원 의원님이 평소에 그렇게 과격한 단어를 쓰시는 분들이 아니라고 제가 알고 카메라가 있는데. 있잖아. 예. 근데 한 번은 나가야 돼.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국감 첫날이기도 하고 네. 워낙 또 그날 이슈가 많이 집중됐기 때문에 네. 본인의 존재감을 알리기 위해서 네. 한번 크게 한번 싸우시는구나. 네.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게 액션이더라도 이제 네.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냥 버르장머리 논란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날 네. 정책 국감을 하나도 없고 네. 그냥 진짜 둘이 싸우다 말았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야, 요즘은 말 한마디가 거의 대량살상무기예요. 그렇죠. 예, 외교관, 국정감사관 간에. 이게 아니, 몇 단어가 그냥 이게 네. 완전히 WMD 대량살상 무기가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터진다니까. 언어가 그렇게 거친 언어가 오가고 하는 모습들이 사실 생선무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국감 때니까 예. 그럴 수 있고 뭐 별로 그거에서 그 자체에서 논평하고 싶지 않은데 예. 저는 지금 이 정쟁이 심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정책이 사라진 정쟁 국감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을 어떤 포인트에서 느끼냐면 같은 이슈가 다른 위원회를 다 똑같이 떠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에 지금 카툰 논란, 공모전 관련된 논란이 제기됐는데 예. 그 부분이 문체부에서 얘기가 되다가 막 법사위로 가고 막 그래요. 그렇죠. 예. 근데 비속어 논란 관련된 외통위에서 얘기되던 것이 예. 다른 위원회에서 또 막 똑같이 질의.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뭐냐면 그 분야별로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그 위원회에서 전문적으로 다른 위원회에서 다룰 수 없는 전문적인 정책들과 대안들을 가지고 그다음에 국정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뉴스에 나온 아주 핫한 이슈, 그러니까 국감은 사실 국감 스타란 말도 있을 정도로 각 개개인 의원한테는 아주 중요한 무대인 건 맞는데 아주 제일 뜨거운 이슈를 들고 와서 어떻게든 연결시켜서 그 분야랑 연결시켜가지고 정쟁을 이끌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뭐 저는 의원님 시궁창을 그게- 표현하신 거를 따라하고 싶진 않지만 아니 제가 지금 이 방송 시작 전에 이게 9시 50분에 시작했는데 요짝에서 담배 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 담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러는데 전화가 뽀르르 왔어요. 네. 모르는 번호예요. 그래 봤더니 저 모 의원 보좌관입니다. 네. 그러신데 그러는데 우리 의원님 조금 있다가 국정감사 들어가는데 의원님한테 전화드리랬대.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어제 어떤 의원 하나가 이씨 뭐 이러는데 어찌게 해야 이걸 둘러갖고 부러뜨려야 되는지 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런 전화를 제가 종종 받아요. 노하우가 제가. 있으시니까. 네, 네. 그러니까 어제 국감에서 뭐가 분이 안 사겨진 거예요. 이게 보니까. 그거 어떻게 부러뜨리면 좋겠냐 이러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저는 그 민주당에서 국감 제일 잘하고 있는 의원을 저는 이탄희 의원이라고 봐요. 저하고 똑같네. 네, 이탄희 의원이 그런 식의 어떤 정책 국감이라든지 상대방을 윽박지르지 않고서도 굴복시켜. 예, 충분히 수긍시킬 수 있고 스스로 내가 잘못했구나 인지시킬 수 있거든요 스스로. 네. 근데 이게 막 소리만 지른다. 근데 저는 어저께 이제 이탄희 의원이 기존에 계속 그런 식으로 대정부 질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잘 해오셨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그 요즘 뭐 정말 언론이나 국힘에서 애지중지하고 있는 우리 한동훈 장관을 다루는 데는 이탄희 의원만 분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니 다른 의원들이 네. 하도 거기서 안 되니까 네. 돋보이는 거지. 그처럼 왜 다른 의원들은 좀 이상한 건 사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좀 그랬는데 어제는 박범계 의원님이나 해서 톤을 완전히 바꿨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그 되게 비판을 많이 한 게 뭐였냐면 너무 기존 방식의 국감, 윽박지르거나 뭐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뭐 지적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감정이 섞인 듯한 얘기를 한다거나 그러면 한동훈 장관 스타일이 보고예요. 저는 보고 같아요. 찌르면 찌를수록 막 이렇게 막 부풀러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막 깐죽깐죽대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 제일 처음에는 한동훈 장관의 어떤 워딩 자체가 스마트하다. 똑똑하네. 야, 우리 참 일 잘할 것 같아. 일 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너무 이 톤, 어떤 말 톤이라든지 말해야 하는 방식이 상당히 이제는 저는 상당히 그 깐죽된다.
맑게 든다. 지지 않으려고 한다. 물론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봤을 때는 통쾌하다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는 중도층에서 봤을 때는 그 비호감도가 쌓여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일리지가. 그렇죠. 저는 한동훈 장관 뭐 얘기하시니까 뭐 국감 얘기하다가 그 이탄희 의원 그런 방식에 대해서 저도 뭐 다른 당이지만 기본적으로 효과적이다라고 느꼈고 네.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의 그 야당 의원들께서 지금 말씀하신 한동훈 장관한테 질문을 하고 또 답변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사실은 그건 아직 소수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 뭐 깐족된다 뭐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오히려 화를 낸다, 보고 갔다 뭐 이런 표현보다도 저는 한동훈 장관이 오히려 인간미가 없을 정도로 딱딱딱 부러지게 대답을 한다. 그리고 그게 통쾌함이라기보다는 좀 불안감은 없어 보여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준비가 되어 있고 그것들을 차분하게 전달하면서 이렇게 딱딱딱 아까 말씀하신 부러뜨리는 약간 그런 네. 측면의 그 발언들을 하기 때문에 괜찮았고, 그리고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 같은 분들은 어제 그 토마스 열차 또 가지고 와가지고 이야기하실 때 보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그런 식으로 상대해가지고는 어제 저는 사실은 오히려 그 지금 문체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저희 국민의힘에서 뭐 표절 시비 네. 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막 그 부분을 비판하는데 그림 부분을 비판하는데 한동훈 장관 스탠스가 전 딱 정석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림은 그림일 뿐이다. 표현해줘야 오케이.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정부 출연을 받아가지고 그걸 운영하는 제가 심사위원이면 저는 상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딱 이 정도의 감상이 객관적이고 정확한 감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워딩은 저도 뭐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어저께 저는 그 참 희한하죠. 다른 장관들 국감 올 때는 언론이 가서 인터뷰 잘 안 하는데 네. 한동훈 장관만 오면 입구에서 항상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그 전에 있었던 얘기들 다 물어보고 그러던데 아니 그 요즘 뭐 한동훈 장관이 가장 제일 얘기 많이 하는 거 깡패하고 마약 이거 수사 왜 못하게 하느냐. 못하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검수완박법 그쪽에서 얘기하는 저희는 민주당에서는 이제 검찰청 법 개정안이라고 하는데 그 법에 대해서 그게 됐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거 수사 못하게 한다 민주당이. 아니 뭘 못해요. 시행령으로 다 갖다 넣어놨잖아요. 마약 할 수 있고 마약 수사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깡패 수사 하고 지금도 하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지금도 하고 있고 그걸 원래 경찰이 해요. 아니, 그게 계속 반대하니까 시행령으로 넣은 아니, 그러니까 거고. 그런 말씀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고 계시면서 아니 왜 검사가 어떤 뭐 정상적인 정치인이라면 검사가 깡패와 마약 수사하는 것을 왜 반대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저도 비슷한 부분을 눈여겨봤는데,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깡패와 마약 사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전 다분히 정치적 언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논박이 지금 붙어 있는 상태예요. 검수완박 이후에 아직 끝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권을 어디까지 보장할 것이냐, 경찰이 지금 하고 있는 수사의 범위를 어디까지 규정할 것이냐, 이 부분이 아직 논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적인 평가가 남아있단 말이죠. 거기서 한동훈 장관이 검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수사통이고 그런 측면에서 깡패와 마약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막 이렇게 뭐 중대범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훨씬 더 정치로 효과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감각도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있는데 그럼 본인 빨리 나와서 정치하시던지. 아니 그래서 최고의 정치인이라는 표현도 네, 박은정 검사가 얘기는 했어요. 네. 자,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날이 서가지고 그 소모적인 어떤 그 정쟁으로 얼룩지는 이런 어떤 그 현상을 조금 완화시키면서 우리가 그래도 국민들한테 모처럼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여야가 공감하면서도 못하는 거잖아요. 일단은 저는 정진석 비대위 체제가 어느 정도 일단은 뭐 법원에서 기각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어쨌든 전당대회까지는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네. 전당대회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1월 말 정도를 아마 예상을 하고 지금 진행을 할 것 같아요. 그게 네. 전당대회 전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한 달 반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한 달 반에 2달 공고부터 시작을 한다고 한다면 네. 그렇다고 한다면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던 여야 중진협의체 물론 중진협의체 자체가 어떤 뭐 특별한 권한을 가지거나 의견을 내세우는 데서 영향력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일단은 마주 앉아 있을 그러니까 접점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른 어떤 대화장이요. 네. 왜냐하면 지금으로서는 왜냐하면 이재명 당대표가 또 거기에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은 민주당에도 어쩌면 중진 의원들, 다선 의원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를 통해서 의견 반영을 할 수도 있고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은 좀 만나서 어떠한 뭔가를 협의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국민들께는
어찌됐건 간에 그것이 뭐 아무런 성과가 없더라도 저는 시작점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전협정에 나와 있는 DMZ 같은 거네. 그렇죠. 일종의 완충지대 네, 그 네. 판문점을 하나 만드는 거야. 네. 서서남북 대화하면 될 거 아니에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게 우스갯소리로 제가 예전에 이렇게 선배들한테 들었던 얘기가 국감장에서 혹은 국회에서 본회의장에서 치고받고 엄청나게 싸워놓고 국회 선진화법 이전에 주먹 다짐까지 하면서 싸워놓고 저녁에 사우나 가가지고 이제 여자분들끼리 푼다는 거예요. 이야기하고 소주 한잔 하고 그럴 공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완전히 없어졌어요. 완전히 실종됐다는 거니까. 그것도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대화의 공간을 여는 일이고 말씀하신 그 중진협의체 같은 것이 아주 뭐 지금의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기는 사실 어렵지만 그런 공간을 만들어 나갈 단초는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걸 전적으로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그 지금 시중엔 잘 안 알려져 있지만 그 한국에도 어떤 정치 현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바로 전직 국회의장 모임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잘 주목을 안 하는데 의외로 그분들 회동은 잘 안 알려져요. 맞아요. 그런데 제가 가끔 얘기를 듣거든요. 네. 굉장히 품격이 높고 나름대로 이 정치 자체를 걱정하는 모임으로 운영이 되더라고. 네. 그래서 그 지금은 뭐 어떤 청년 정치도 중요하고 하지만은 그 나름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들의 네. 그런 어떤 목소리들. 지금 여야의 약간의 이런 트렌드가 네. 이상하게 3선 이상 하면 뭐 이렇게 약간 그 노회하다. 네. 야 이제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네. 이런 약간 그런 시선들이 조금 있거든요. 이게 이제 조금 세대 교체가 되기 시작하면서. 근데 저는 다선 의원이 분명히 필요는 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치도 전문 영역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중진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런 면에서 제가 조금 오늘 클로징은 약간 길어질 것 같은데요. 일단은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그 여성가족부 문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사실만 좀 확인해 드릴게요. 올해 3월 9일 날 선거가 끝나고 3월 10일자로 게재된 미국의 랜드 연구소 홈페이지에 에릭 모브랜드 박사가 쓴 기사 제목이 언론이 한국의 선거에서 놓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윤석열 씨가 반페미니스트를 동원한 혐오 전략으로 최고위직에 오르게 됐다고 소개하면서 여성가족부 문제를 직격합니다. 그런데 그 직전에 워싱턴 포스트에 난 기사, 스캔들, 말다툼, 모욕으로 훼손된 한국의 중요한 대통령 선거, 그다음에 미 외교관계 협의회, 한국 선거의 젠더 갈등과 여성 유권자의 미래,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에 게재된 기사, 왜 한국의 젊은이들은 페미니즘 혐오로 돌아섰나, 강경한 우익으로 추악하게 돌아선 특권의 상실, 그다음에 캐나다 아시아 태평양 재단에서 난 기사 제목입니다. 젠더 논란이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방해하다. 자, 이렇게 되고 그 후에 이코노미스트지하고 영국의 가디언, 르몽드까지 이 기사가 같이 반복이 됐습니다. 이때가 한국 대통령을 세계에 알리는 첫 관문이 이거였고, 지난번에 해리스 부통령이 방한했을 때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뭐라 그랬냐면 한국에 가서 성평등 문제를 제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뉴욕에서 이런 외교에서 국격의 실축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도전받고 있는 시기에 하필이면 이때 여가부 폐지 문제가 우리의 진정성과는 달리 외국에 어떻게 비춰질까요? 네. 지금 외국의 유럽의 언론의 최대 관심사가 이겁니다. 그래서 정치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그 정당성을 확립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요전에 해리스 부통령이 그것 때문에 방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런 식의 비 오는 날 지붕 수리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 하나도 성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정치의 수준 된 거 아닙니까? 아니 여가부 하나 문제가 그게 이제 공약이다 뭐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지금 미국 안보 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 그다음에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이러는데 분명히 여가부 문제는 외신에 또 나갑니다. 그런 면에서 이건 오히려 여당에서 좀 생산적인 제안을 하시면 어떨까 이런 신선한 모습도 보고 싶다. 이렇게 오늘은 좀 긴 클로징을 제가 안 할 수가 없는 상황. 이 문제가 너무 저는 외교 안보를 보니까 너무 절박해서 이렇게 말씀했는데 두 분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뭐 끝내려고 그러는데 2분 남았다고 또 떠네. 참 안 되겠습니다. 두 분 한 말씀씩 1분씩 시간 드릴 테니까 네. 어떤 중진도 좋고 뭐 어떤 다 좋은데 뭔가 그래도 우리가 정치에 좀 이런 거 하나 실천해봤으면 좋겠다. 네. 또는 방향 뭐 이런 거 있으면 한 말씀씩 더 들어볼까요? 뭐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번 국감에서 국감 얘기하다 말았어요. 국감에서 그 여야가 합치를 이뤘던 부분이 딱 한 부분 있었어요. 그 과학기술위원회에서 논페이퍼 관련해 갖고 다 곤란하다 이러시는 부분이었거든요. 거기 세대 차이 나타나는 부분. 근데 저는 사실은 그런 식의 새로운 시도들을 계속해서 하고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신선한 모습들 원래 야당이 할 수 없는 얘기인데 하고 여당이 할 수 없는 얘기인데 여당이 하고 이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열을 지지하고 야를 지지하고 이런 문제 아니라 정치 자체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신뢰를 총체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함께 지금 힘을 모아야 한다. 그리고 그 키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저희 여당한테 조금 더 과중하게 무겁게 있다라는 부분을 성찰하면서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 꼭 국회 들어가세요. 제가 남양주에 좀 감사합니다. 이러면 또 우리 당원들 난리 나는데. 어쨌든 시간에 나중에 얘기해요. 네. 일단은 국감이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이제 시작이니까 여야가 좀 지적할 수 있는 부분 지적하고 특히나 지금 예산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지금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산을 또 남용하면 안 되고 예산 또 잘못 쓰면 안 되고 또 그 부분 잘 지적을 해야 한다 보고요. 너무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에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 너무 지난 정부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뭐 올해까지겠죠. 뭐가 그것도. 그럴 수도 있어요. 한두 개를 해야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올해까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그 핑계도 정말 그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남은 기간 동안에는 좀 건설적인 국감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뭔가 좀 저는 어저께 그 질병청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봐요. 그 여야가 함께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잘 집어내서 좀 언론에서 많이 공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시간이 다 됐는데요. 정치라는 거는 다 보는 사람 눈에 따라서 다른 관점으로 전혀 다른 세계로 다 비춰집니다. 우리가 가진 확증 편향을 조금 완화시키고 상대방 말에도 조금 귀를 기울여 볼 수 있는 여유 한번 가지면 어떻겠습니까? 요즘 정치 얘기하면 집안에서도 가족 간에도 싸우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문제가 있다. 어떤 확증 편향을 한번 가지고 다음 주제로 한번 두 분 모시고 토론을 해보고 싶다. 이런 어떤 소감을 갖게 됩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어요. 네. 예,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곧 정치 본색이 이어집니다. 채널 고정시켜 주시고요. 스픽스가 제공하는 다양한 콘텐츠 마음껏 감상해 주십시오. 내일 다시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